행정학의 접근 방법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입니다. 교재 50페이지를 보시죠.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구제도론하고 비교가 됩니다. 구제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제도의 어떤 특성을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 사법부 이런 개별적 제도에 대한 정태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설명하는 게 구제도주의라고 한다면,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법령 그리고 기구 이런 것 외에 비공식적인 규범을 포함하는 동태적인 그런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50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요. 한편 전통적인 제도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제도, 그걸 이제 연구 대상으로 했고요.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봅니다. 전통적 방법은 구제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한 개별적 제도의 어떤 정태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면에서 움직이는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여러 가지가 제도를 상당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행정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위에선 6번째 줄입니다.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의 행정학적인 적용. 이것은 주로 공동의 자원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장, 목초지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공유지의 비극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모두가 함께 공멸하고 마는 그런 현상, 이러한 것을 막아내야 된다. 뭐를 통해서 가능한가? 바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제도주의가 행정학에 적용되는 예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그러면 대비되는 게 사유지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라면은 만약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100원이라고 하는, 100만원 합시다. 1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지불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1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나오는 지점까지 최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바꾸어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한계 비용 이퀄 한계 수익 지점까지 최적 이용이 가능하다. 한계 비용 이퀄 한계 수익.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 배울 때 자주 보셨던 영어 대문자 MR 이퀄 MC가 됩니다. MR 이퀄 MC 지점에서 최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유지의 경우고요. 공유지의 경우에는 과다 이용이 빚어지게 됩니다. 목초지가 있다. 나도 소를 키우고 있고 또 이웃들도 소를 키우고 있으면 각자가 자기가 키우는 소가 그 목초지에 한 마리라도 더 많이 들어가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원을 이렇게 가보시면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처리 비용은 나중에 지방의 납세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지의 경우에는 과다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 장치로서 운영하자. 이게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행정하게 적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사유지는 MR = MC 지점에서 최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공유지의 경우는 과다 이용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되겠는데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경로 의존성.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로 의존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51페이지 아랫부분에 봅니다. 1. 주요 내용과 특성입니다. 1번의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거기에 별표 2개 밑줄요. 개인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이게 뭐냐면요. 제도라는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장기간에 걸친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유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에 출제되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말하는 거구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라는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장기간에 걸친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라는 것을 어떤 제가 방금 장기간에 걸쳤다 했잖아요. 그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역사적 경로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도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한 국가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발전 이것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T 시점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환경이 변해서 T 플러스 1 시점이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T 시점하고 T 플러스 1 시점 간에는 사회 환경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면요. 자, 이어서 개인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그 다음 줄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보다 그 시적이다. 뭐 국가, 뭐 권력 이런 역사 이런 그 시적인 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제가 들어 말씀드리면 뭐 줄기세포 정책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정책의 내용이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잘 받아 수용이 되고요. 어떤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생명윤리를 아주 중시하는 국가라면은 그런 줄기세포 관련 정책이 푸대접을 받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각국의 현황을 주목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파라그래프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전체주의 입장.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뭐냐? 혹은 개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전부 다 합치면 전체가 된다고 보는 게 방법론적 개인주의예요. 근데 역사적 신제주의 그게 아니고 전체주의의 입장. 전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의 합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인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약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개인의 선호와 의사결정도 제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로 의존성이다. 자, 맨 밑에 줄 봅니다. 정책적으로 내려진 어떤 결정이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 다음 페이지요. 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이야기 했잖아요. t 플러스 1 시점이 되면 t 시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도도 달라져야 하는데 기존의 t 시점 것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t 시점에서의 제도는 종속변수였어요. 그러나 종속변수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이 t 시점의 제도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 간단히 그렇게 일단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읽어봅니다. 그래서 경로 의존성.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맨 윗줄입니다. 정책 경로를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점정적인 대규모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도가 그러면 왜 경로 의존성을 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바꾸게 될 때 비용, 그리고 바꾼 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자, 읽어봅니다. 5번째 줄입니다. 변화로 인한 비용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요인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변화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 경로 의존성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거 보시죠. 단절 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절 균형 모형을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단절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보면은 정책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인 정책 변동과 급격한 정책 변동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정책 변동은 우리가 점정주의에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점정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급격한 정책 변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길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가장 제도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범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같은 비공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그 부분의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이론 체계에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 파악하는 것이다까지 별표 3개 밑줄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이론 체계에서, 즉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는 유형 동질화의 과정이다. 유형 동질화라고도 하고 동형화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하는데 파악되는데, 이는 제도 변화의 원천을 효율성의 추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자, 거기에서 제도가 만약에 변화된다면 그 원천이 뭐냐? 효율성의 추구에서 변화된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입장이에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를 닮아간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다수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자. 그러면 그게 맞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해되시죠?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추구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다수들이 취하는 걸 나도 따라가겠다. 그게 바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의미의 그 동형화 3가지가 있는데요. 강압적, 2번째 모방적, 3번째 규범적 동형화. 겹쳐져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의 추구가 아니고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제도 변화가 추구된다. 되시죠? 자,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제도의 배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태성이라는 게 있는데, 배태성이라는 화면을 보시죠. 제도의 배태성입니다. 배태성은 어떤 현상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고유한 속성이 그 속에 있다. 제도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발생 원인이 거기에 본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그 교재를 보면요.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도 연구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 줄에 방법론적 개인주의, 개체주의.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역사적 제도주의 같은 거는 뭐였습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개체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그 밑에서 2번째 줄 제도의 존재 이유를 조직의 거래 비용 감소에서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잠깐 보면요. 제도의 존재 이유를 조직의 거래 비용 감소에서 찾는다. 그 거래 비용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시고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그 유형 구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사람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코즈라는 학자가 있고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거래 비용을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 코즈는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탐색과 정보 비용으로, 2번째는 상담과 의사결정 비용으로, 3번째는 감시와 이행 비용으로 이렇게 거래 비용을 구분했고요. 윌리엄슨은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사전적 거래 비용이라고 했고요. 2번째는 사후적 거래 비용.
그럼 사전적 거래 비용에 어떤 게 있는가 여러 가지를 언급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합의 사항 작성 비용 이런 게 사전적 거래 비용에 속하고요. 또 사후적 거래 비용도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관련 비용 이런 게 사후적 거래 비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거래 비용의 감소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5번째 줄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개인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학, 뭐 인류학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사약적 제도주의는 뭐 사회학 이런 것을 토대로 삼고 있죠. 정치학, 그 다음에 사회학, 그리고 합리적 선택주의는 경제학 이렇게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경제학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적으로 행동하지만 제도가 부합하는 제약 속에서만, 거기 표시합니다. 제도가 부합하는 제약 속에서만 거기까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을 시키고 그것을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공공선택론이다 되어 있는데 공공선택론에 대해서는 다른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라그램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이론은 거기도 나와 있죠. 코즈와 세 번째 줄에 윌리엄슨 이 두 사람의 두 학자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즈 이론을 먼저 보면요.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 거래 비용 수반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설정이 중요하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생선을 잡는 어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부들하고 그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뭐 오염물을 폐수를 방출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 양자 간의 어떤 갈등이 있겠죠. 그런 갈등에 있어서 어떤 재산권을 설정해 준다면 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런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코즈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윌리엄슨은 윌리엄슨 거기에 시장보다는 부터 다음 줄에 높을 때라는 것이다까지 별표 3개하고 밑줄 그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읽어보면은 이 부분은 시험 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보다는 미개 질서를 통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에 있어서 어떻고 높을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에 써봅시다. 우선 거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자,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우선 그 읽은 부분 중에 합리성의 제한 강도가 강하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결정 요인이 4가지인데요.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산의 전속성, 세 번째가 불확실성, 네 번째가 거래의 발생 빈도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능력 한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산의 전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자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활용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자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전속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속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속성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다음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클수록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발생 빈도는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거래 비용은 증가한다. 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서 이제 신제도주의에 대한 평가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비판도 받습니다. 첫째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제도가 인과관계의 유일한 요인이 아닌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둘째 보면은 경로 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받는데요. 그러나 세 번째 줄에 보면 물론 결절된 균형, 그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결절된 균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절 균형 모형 이렇게도 표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역사적 제도주의가 경로 의존성만 강조한 게 아니고 이 급격한 정책 변동을 다루는 이 단절 균형 모형도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3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이고요. 거래 비용 이론하고 주인 대리인 이론이 대표적이다 해서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요. 대리인은 바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주인과 대리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됩니다. 정보를 가진 쪽하고 가지지 않는 자 간의 어떤 비대칭,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역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인데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하고 계약하기 전에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죠? 또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차 사고가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내다 놓는 거, 이런 게 다 역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계약 체결 시의 문제. 자, 별표 2개하고 밑줄입니다. 계약 체결 시의 문제가 됩니다. 역선택이. 왜 그렇게 밑줄을 걸었냐면 나중에 설명할 도덕적 해이는 뭐냐 하면 계약 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은 계약 체결 시 문제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역선택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이 그렇게 이제 내놓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 발생입니다. 신호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별인데 이것도 별표 2개하고 밑줄 그으세요. 신호 발생, 선별.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에 신호 발생과 선별이 있다. 신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고 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면접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뭐 정보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학점을 그 회사에다가 이 취업 준비생이 어떤 자기 학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신호발생이고요.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관련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 앞에 거는 스스로 제공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별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발생과 선별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에 건강보험에 가입됐으니까 뭐 내 몸을 좀 하고 그냥 그렇게 주의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면에 보면 거래비용 이론하고 주인 대리인 이론이 대표적이다. 거래비용의 결정 요인은 4가지가 있다는 것은 소개를 했습니다. 공공선택론적인 접근방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상 극대화 가설, 또 불가능 정리, 니스칸의 예상 극대화 가설, 그 다음에 에로의 불가능 정리, 그 다음에 티브의 티브 모형, 그리고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이렇게 대표적인 걸 들 수 있는데요. 이 공공선택론 접근방법은 다른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주제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현상학의 의의를 보면 현상학은 후설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가치 중립적인 어떤 연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의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상호 주관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의사소통을 통한 결정,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예를 보면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 주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한 결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는 게 현상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접근방법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하고 표출된 그 행태를 구별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행위가 어떤 산출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보다는 행위의 어떤 동기나 의도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맨 밑에 줄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의도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현상학은 현상학에서 현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현상이고 두 번째는 사회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신현상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의 그 행동은 내면적 의도가 중요하다 해서 거기 밑줄 긋습니다. 별표 하나 하고 수동적 자 아닌 능동적 자, 기억하시고요.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자적 자, 별표하시고 밑줄 원자적 자아가 아닌 사회적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라그래프입니다. 행정학 연구에 현상학적인 접근방법 도입, 확전, 하모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 번째 줄에 공공부문 핵심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 그러면 이거는 조직의 어떤 효율성, 능률성, 이런 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인간이, 구성원이 그 조직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된 소중히 다루어지는가, 이런 걸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은 평가로 넘어갑니다. 평가는
이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장점을 보면은 어떤 그 행태론적 방법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관찰하니까요. 그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직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미약하다. 지나치게 미시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이다. 인간을 의식과 의도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봄으로써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와 대비되는 게 모더니티입니다. 모더니티.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은 다른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티는 교재 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진리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맥락 의존적이다, context dependent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론적 특징을 보면요, 세 번째 줄에 모더니즘이 만들어진 이 부분부터 다음 줄에 중시한다까지 별표 둘 밑줄입니다. 모더니즘은 결과를 중시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정을 중시한다. 그 기출 지문에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3번에 이제 주요 이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팍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파머의 성찰적 언어 분석입니다. 팍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은 뭐냐면 이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들 속에서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고 이 담론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담론을 통해서 시민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이번에 보면 파머의 성찰적 언어 분석 이 부분은 별표 2개 하시고 밑줄 긋고요. 파머의 이 설명을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이라고 이 파머의 이론은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상상이라는 겁니다. 상상. 두 번째가 해체. 세 번째가 탄력력과 네 번째 타자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막스 베브의 관료제 모형. 그 막스 베브의 관료제 모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합리성이었거든요. 그 합리성의 역할을 이 파머는 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이 대체한다는 말은 뭐냐면 행정이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행정이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예,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체입니다. 해체는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든지 혹은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설화라 그러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는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상황에서 무슨 객관성을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 보자는 게 해체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탈영역화라는 것은 학문 영역 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오른쪽 메뉴에 보면 모더니티에서는 지식의 구조가 뿌리 중심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티는 지식은 뿌리는 없고 지식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자성입니다. 타자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어떤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적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자. 도덕적 타자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상호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료제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동체의 개방이 될 수 있다. 그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상, 해체, 탈영역과 타자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내용의 세 번째 줄에 보면 현실 비판은 뛰어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못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현상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